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축소 왜곡 수사이고 실패한 수사이고 정치적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배경과 함께 이번 주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최병목 정치평론가, 이종근 정치평론가,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민주당 총선기획당으로 활동했던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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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전국을 순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신년 할애 법회가 열린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이고 또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강.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들고. 사실 어제 이곳에는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통도사를 찾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이 상대적으로도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화제가 될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제 정치적 의상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새로 등장한 인물이고, 그렇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이제 그 한쪽은 기사가 크게 되고 한쪽은 기사가 좀 적게 되거나 없는 예.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사실 그 정치부의 이 기사라는 거는요, 늘 기사의 비중이 이제 그걸 뭐 기자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여권의 대권 주자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적 위상이 그에 못 미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똑같이 통도사를 찾았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사가 훨씬 더 많이 크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 순회에 나서면서 이른바 이 지역 민심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정말 당선되고 싶다. 또 대구에서는 나의 정치적 고향이다. 강원도에서는 아버지가 춘고 나오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늘 이렇게 전국에 가서 어떻게든 조그만한 어떤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을 부각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추미애 전 대표는 꼭 광주 내려갈 때마다 제가 호남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내려서 제가 호남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했다면 이게 크게 부각이 안 됐을 거예요. 정치인들 다 똑같이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전까지 진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한 당에 정말 역사 깊은 그런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을 막 집중하고, 그런데 의외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 예를 들자면 각 지역별로 거기에서 맞춤형 이야기들을 예.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 사람이 이 통과
프로그램을 잘 거치나 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전환이 빨리빨리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 관심이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네네. 법무장관 신분으로서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그때 경험이 혹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때도 예. 그 직전에 박범구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같은 어떤 행사가 비슷하게 예.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보다 한 비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언론에 증폭된 건 그만큼 총선에 뛰어든 사람이다 예. 하면서 그때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그때 일단 저는 한 번의 어떤 예비고사 그때 이미 예. 치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지난해 11월 당시 행보를 두고선 법무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죠. 일단 한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과거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봤다며 특별한 인연도 강조를 했는데 이 야구장을 직접 찾은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7월 28일 날부터 사직에 첫 관중 맞이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코로나에서 무관중이었어요. 근데 저 양반은 6월까지 근무했다고요. 저 때는 이제 내가 탄압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런 일을 했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근데 왜냐하면 그때 사직구장은 무관중이었다.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요. 자, 뭐 이게 쓸데없는 거짓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때 당시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한 위원장이 좌천당했던 2020년은 이제 사직구장 무관중 경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때 실제 이 경기장을 갈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참 국민들은 예리하신 예.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랬나 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도 이제 이 발언 이후에 어떤 뭐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 평검사로서 부산을 갔었을 때는 자천이란 말 쓴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뭐 본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천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쓴 것은 부산 고검으로 아마 가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자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천돼서 갔을 때는 무관중 경기였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평검사로 갔을 때는 그냥 뭐 검사로서 이제 근무지를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근무를 하던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자천되었다라고 해버린다고 하면 부산을 평검사로 부산 간 것도 자천이라는 얘기인가?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착오가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 그 시기적으로 이것을 뭐 자천됐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롯데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는 뭐 따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어떤 이런 발언 등이 팔도 사나이라는 어떤 표현을 어느 언론에서도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었지만은. 근데 이게 약간은 그 총선을 대비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행보인가는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어디를 가면서 어떤 인연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봐왔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에도 정치에 입문하면서 검사 시절의 어떤 인연을 지역에서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이 어떤 신상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걸로 어떤 지지율의 반등을 가져와 보겠다? 그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설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한 위원장의 행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거는 뭐 본인에게는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득이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도 그 손해일 리는 없어요. 손해는 그렇죠? 아니다 일단. 손해일 리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지금 그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개인의 뭐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이런 데에서의 지지율 같은 건 오르는데 이게 이제 총선과 연관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입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장래 정치 지도자 그러면 한동훈을 얘기하지만 네. 그러나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떠올린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거리감이 대단히 있다. 그 저 거리감을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거리가 없고 일체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와 같은 저런 식의 행보 가지고서는 저는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저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죠. 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23%, 한동훈 22% 접점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점은 좀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거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또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최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이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과연 그만큼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되는 과제는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일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과연 쓴소리도 하고 할 말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국민적인 관심도일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걸 봤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과의 행보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번 총선은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과의 차별화를 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국민의힘의 관심도로 끌어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권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건데 정당 지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내용인데 이게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달 전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박스권 아니냐 그랬는데 두 달 전을 보세요. 그러면 세 달 전을 보고 당시 국민의힘은 사실은 추세선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관심도 떨어지고 있었고 김기현 대표 사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위기감이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일단 떨어지는 어떤 그런 지금 추세선을 멈춘 건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전국 순회는 사실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언제나 전국 순회 해요. 이건 일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시당을 돌아다니고 시당 위원장하고 또 인사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봐야 될 건 얼만큼 이 사람이 빨리 정치인으로 전환되느냐에 그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봤을 때 지지율이 오른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정책을 내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논란은 있을지라도 메가시티 서울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양쪽이 박스권을 형성하다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인사 다 마쳤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인가 달라졌다. 정책도 달라졌고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달라졌고 이런 실천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지금 전국 순회를 갖고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당 지지도를 견인했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이다. 의제가. 그래서 이 다음 행보가 그야말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렇죠. 행과 일치되는 걸 보여줬을 때부터 이제 견인이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엽니다. 공관위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합류하면서 공천에 혹시나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지금 이게 좀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시험대가 되기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공관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부터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그립감을 세게 가지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축출하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어떤 당 대표를 7, 8개월 만에 그냥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깔끔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 와중에서도 모두 다 임명직 당직자 다 사퇴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었지만은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다시 금방 돌아오거든요. 한 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도 예를 들어 공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철규 위원장에 대한 어떤 껍질이 다 벗겨졌죠. 그래서 진짜 찐 윤으로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는 이철규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영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라고 하는 어떤 윤심 공천이 자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정영환 교수라든지 나머지 공관위원회 어떤 면면을 보더라도 자기 의견을 내거나 당내 상황을 정확하게 역학구도를 판단해서 어떤 공천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서 아마 거의 이러한 윤심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인을 하고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공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등 3명이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최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심을 배제한 공천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성 여부. 그 집권당에서요.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의 마음을 배제한 공천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윤심을 배제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공천이라는 거는 없었다고 저희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윤심 얘기하는데 그럼 야당의 명심을 배제한 공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아마 윤심 공천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모든 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립감 얘기를 자꾸 하는데 딱 틀어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거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내가면서 윤심과 조화롭게 공천을 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도 결국 지금 친명 공천한다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공천관리위원회가 여야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공천 교통 정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누가 한 건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뜻이 또 완전히 배제된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어정쩡한 것 같지만 현실이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태원 특별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시험대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결국 본인의 명확한 어떤 의견이나 명확한 자신의 신념을 좀 보여주길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말도 쓰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국민들과 또 당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뜻일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행사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의 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명확한 의견을 먼저 내주는 것을 당연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 정치권의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부실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런 입장인데 내용 들어보시죠.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차지입니다.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빗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찰 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갈등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입니다. 더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를 꺼내드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경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수사의 기본 원칙이란 것이 예. 현장 보전, 그다음에 증거물의 입수, 이런 부분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물론 범행을 가한 어떤 범죄인에 대해서 일단 체포라든지 예.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당시에는 어떤 뭐 많은 영상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은 어떤 폴리스 라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당시에 이미 많이 핏자국이나 이런 부분 등은 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 아마 예. 그 경찰이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름 자체적으로 아마 촬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뭐냐면 그 와이셔츠와 관련해서 예. 이제 병원에 이송된 뒤에 이것을 이제 처치를 하기 위해서 벗겨서 이것을 이제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야 이걸 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돼요. 어찌 보면 범행의 과정에서 또 있었던 그 예. 물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옷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의료 폐기물로 해가지고 자칫했으면 예. 폐기가 될 뻔했다는 거, 소각이 될 그렇죠. 뻔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경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당정 문제, 변명문이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 등이 변명문을 예. 전체 다 공개하지 않은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 부분 등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분의 어떤 범죄 동기는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여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었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저는 망상이 깃든 어떤 확신범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혹 자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경찰 조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었으면 오히려 이런 내용 등이 없었을 텐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음모론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함구령을 내렸고 또 지금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이 내가 당한 것으로 생각하라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하면서 위로 전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러니까 이쪽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자작극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음모론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때 왜 빨리 닦았느냐, 그리고 왜 유삼영 전 총경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가 거기에 사진에 계속 찍히고 있어서 이쪽 음모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지휘했다. 그러니까 원래 유상현 총경이 부산에서 영도 경찰서장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부산에 반부패 수사부 지휘도 하고 이랬던 부산과 인연이 있는 그런 지금 경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삼명 이 전 총경이 지휘를 해서 모든 음모를 다 꾸몄다. 이런 식의 지금 음모론까지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똑같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수준의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는, 물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 진영에서 김어준 등 방송인들이 사실 굉장히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1차적인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탄환을 맞았을 때 당시에 CNN은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수술진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충돌 이게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양산될 것을 미리 차단하는 건 이런 정보들을 빨리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경찰총장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없게 했길래 그 미국 사회는 그것을 혼돈을 바로바로 수습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경찰은 사실상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증거물도 누락할 뻔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모든 어떤 그런 의심은 사실 다 풀어줘야 돼요, 경찰이. 근데 도리어 경찰이 의구심을 더 만들게 하는 그런 중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건 경찰이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양측의 음모론은 더욱더 번성하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하룻밤을 넘기는 수술을 받으면서 부통령이 잠깐 또 대행 역할을 하고 이 경찰이 모든 정보를 공개했던 부분을 지금 비교를 해서 이번 사건의 경찰의 대응이 미진했다 이런 지금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재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이야기를 또 하는데 특검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뭐 특검이 되었던 국정조사가 되었던 또 제3의 기관들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봐야겠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당적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뭐 신상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변명문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적 공개야 정당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가 솔직히 안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히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신상 공개가 되었더라면 이 살인미수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제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라든지 그리고 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나 이 변명문 같은 경우에도 그 살인 미수범이 본인이 직접 언론에게 뭐 8쪽짜리 변명문이 있고 그걸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굳이 그 내용 중에 일부만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차라리 그걸 다 전체를 공개를 한다면 정치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런 수사 결과가 발표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경찰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하면은 민주당이 그때는 믿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물론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허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를 뒤집어 엎고 다시 할 정도의 허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재수사해서 결론을 내도 민주당은 또다시 저런 식의 친민주당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음모론을 들고 나올 거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검찰 보완 수사까지를 한꺼번에 보고 결정을 할 일이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프로파일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피의자 김 씨라는 사람은 확신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확신범의 경우에는 자기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상이 공개되기를 바란대요. 바란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변명문이라는 것도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확신범한테는 확신범이 오히려 자기의 신념을 일반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거를 차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이게 비공개된 것이지 뭐 경찰이 뭘 축소하고 뭘 왜곡하고 뭐 이러려고 해서 이게 비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다면 뭐 그러면 정말 뭐 특검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해서 큰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 변명문이 전체가 다 공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적 부분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이 신상정보위원회에서 이 신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이 특검 이슈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대표가 언제 다시 재판에 출석할지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재판의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퇴원을 하신 뒤로 이제 자택에서 아마 치료를 계속 받으실 것 같긴 한데요.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재판을 참석하셔서 재판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외상도 외상이지만은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누군가 본인이 정말 잘 모르는 타인이 이렇게 왔을 때, 다가올 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어차피 악수를 해야 되고 누군가 정말 유세 현장에서 정말 밀접하는 상황까지 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인파가 몰린 곳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지금 일정상. 아니 아까 우리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도 봤죠. 남포동에서 그렇게 사람 진짜 함치의 어떤 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런 광경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정말 다시 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육체적인 어떤 외상도 외상이지만은 아마 저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아마 치료가 돼야지만 재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이 재판인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회복이 돼야지만 아마 재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서 재판 진행하면 또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데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건 재판 리스크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뭐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이 끝난 다음엔 이제는 뭐 병간호 정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식 때문에 재판 일정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치유의 어떤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게 어느 만큼인지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지 어느 만큼의 병간호가 필요한지 사실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재판부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재판부가 그냥 마냥 늘어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재판부는 지금 유동규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을 하겠다라고는 하나 본인이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상태에서 총선은 다가오고 그럼 총선 다가오는 와중에서 이것이 계속 지금 아마 뭐 재판부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총선의 하나의 어떤 또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총선 전에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어떤 재판은 선고를 미루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대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혹시 그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1심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저는 또 한 표를 던집니다. 아니 그런데 뭐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할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러면은 재판도 나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게 언제일지 이게 먼저 예. 1차적일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는 강력하다라는 얘기는 전에 들었지만 일단 아무래도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든지 공식 활동을 재개해도 된다는 판단이 먼저 나와야 그래야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당무에 먼저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자연히 재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는 또 재판장과 재판부와의 어떤 일정 조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크게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용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친명으로 통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성희롱 발언 논란이 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좀 물론 현근택 변호사를 매우 아끼고 그러신 지지자들께서는 좀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지만은 좀 뭐 이런 지지자들의 이런 탄원서 뭐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어떤 뭐 우리가 범죄인에 대해서도 탄원서를 가족들도 내잖아요. 뭐 개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당에서 이러한 그 뭐 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미 지금 조사 중이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성희롱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때문에 뭐 이걸 단정적으로 어떻게 지어서 어떤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보지만은 여하튼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때는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나눠서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고 현근택 변호사가 좀 부적절하고 본인도 이미 반성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사과가 우선돼야 되고 또 피해자 측에서 뭐 이제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걸 불출마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선거 공선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근택 변호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당에서의 판단도 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대방 어떤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또 이것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요. 정치하지 말라 뭐 이랬다는 말도 있고요. 뭐 그렇죠? 일부 보도에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시시비비를 나눠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되는 이 대화 내용으로 알려진 부분들을 좀 보면요. 현근택 부원장이 너희 부부냐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이런 발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강성지지 측에선 근데 이게 왜 성희롱이냐 뭐 이러면서 탄원서까지 돌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강성지지층은 지금 현근택 부원장을 어떻게 하든 이제 총선에 출마시키고 국회의원 배지를 좀 달도록 해주자 아마 이런 의미로 이제 지금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강성지지층의 주장대로 저런 것들이 성희롱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성희롱이냐? 도대체 그동안에 그 성희롱과 관련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희롱의 판례의 첫 번째 기준은요. 그 상대방, 그런 성희롱을 당하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출마를 요구했느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근택 부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금 이 여성 자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불쾌감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항의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게 농담이었든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 현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그 여성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성희롱으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거를 뭐 윤리감찰단에서 뭐 감찰을 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없어질 사항인가? 전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윤리감찰단도 있고 윤리심판원도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밀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감찰단의 역할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윤리심판원이 별도의 징계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이런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 보도 내용대로 조사가 되었는지도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먼저 사과를 한 입장이고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동석했던 사람들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윤리감찰단이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내고 후에 윤리심판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공천 자격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인데 명단에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또 수천만 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두 의원의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청탁 수사든 함양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장관님에게 바득바득 대드는 그 윤석열을 당시에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 돈봉투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악질적인 증거 조작인데요. 들어봤어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거를 돈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건폭이 아니고 법폭입니다. 자, 이게 공천 자격 심사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고 이제 지난해 발언들인데 일단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은 1심에서 노웅래 의원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까지 지금 출마 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비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을 달라. 어떤 답을 요구했냐면 이런 식의 케이스,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이 뭐 금고형 이상까지 받으면 그때까지 받은 세비를 반납하자. 이런 서약서 내부에서 쓸 테니까 민주당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답이 도리어 아예 1심 선고를 받은 그런 황운하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걸로 마치 답이 온 것처럼 됐거든요. 이게 왜 부적절하냐면 자, 민주당은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이야말로 어떠한 정당이든 뭐 혁신, 뭐 개혁 이런 키워드를 동원해서 이런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높이고 윤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민주당이 했던 그런 공천 과정, 직전 과정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이 도덕성 기준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냐, 높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낮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밝힌 게 있죠. 바로 저렇게 이건 조작이다라고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당일날 돈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법원에 진술했어요. 단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즉 액수를 줄여서 얘기는 했지만 당시엔 저렇게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한 푼도 안 받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꾼 그런 노웅래 의원마저도 적격을 한다면 앞으로 공천 탈락할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왜 탈락했느냐? 기준이 뭐냐? 저런 분들도 다 적격 판정을 받는데 이런 어떤 혼란이 바로 이번 판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네, 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어서 재판 중인 의원을 내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기준이 됐다는 말인데 친명계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임종석, 노영민 실장이 출마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각을 세우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계파 갈등의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정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출마 자원들이 너무 많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180석 가까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면서 현역 어떤 뭐 지자체장들이 다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출마 예비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파를 들먹이면서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당에 계파가 그렇게 뚜렷하게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뭐 소위 친명계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데 친명계가 그렇게 굳건하게 많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껏해야 지난 대선 때 도와줬던 의원들이 다인데 저는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의 어떤 이 뭐 검증위가 조금 손을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위가 민주당이 이 검증위를 새로 놔둔 것은 과거에도 있다가 없다 했었습니다만 어떤 검증 과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검증위를 두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면서 조금 더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국민의힘처럼 그냥 공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공관 차원에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면 될 부분인데 이게 1, 2차로 나눠지다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일어나고 있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공천 다툼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또 누군가 온다고 하니 경쟁이 될 것 같으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벌썽사납고요. 아직 공관위에서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 공관위 결정을 보고 나서 나중에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경선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인위적으로 그것을 쳐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의 내부적으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지금 미진한 부분들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미래대연합이란 이름으로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포부부터 듣고 옵니다.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1월 14일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전에는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포부인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연대 합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 사람들이 각계약진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이제 1월 중순 하순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빅텐트로 합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세력을 만든 다음에 각각 그런 거예요. 정당을 만든 예.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각각 정당을 만드는 단계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저기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동질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계속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과연 합쳐질 수 있느냐가 저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 여러 가지 포부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결국 하나로 합쳐서 제3지대의 한 개의 정당으로 이 거대 양당에 맞서자 이런 건데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저기에 호응을 할지 또는 바로 저런 사람들이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여온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렇죠.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흐름상 보면은 조금 전 설명드린 민주당 탈당 의원 3명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일단 과정이 있어야겠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인데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고 하는 편인데 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분방하고 발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재밌어할 요인도 있다. 그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그렇죠.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두 사람이 좀 뜻을 함께 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역 의원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기호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 보조금이에요. 현역 의원이 최소한 5명이 되느냐, 10명이 되느냐, 20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5명 미만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5명 이상만 되면 6억으로 뛰어요. 네. 20명만 되면 100억이 넘어요.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까지 합치면 그게 2월, 3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장 사실 실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각계약진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는 내 쪽으로 현역 의원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제가 그래서 합칠 필요가 없다. 일단 각자 해보자. 예. 그런데 실제로 1월 말까지는 그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빅텐트가 결정해야 선거 보조금이나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따로 가되 그 상황을 보고 합쳐서 한 이념끼리 합쳐도 우리가 몇 석이 된다 그러면 이념이 다른 쪽은 손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예. 그 계산이 1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들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도 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연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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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가 허가 조건보다 69cm 높게 지어져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대책을 미루는 사이 입주 예정일은 다가왔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30대 직장인 A씨의 차에는 가재 도구가 한가득입니다. 김포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몇 천만 원 써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할 것들 다 사놨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잠은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다른 입주 예정자 사정도 비슷합니다. 친척 집에 집을 갖다 놓은 그런 분도 계시고 빌라 얻어서 계신 분들도 지금 있어요.
주택조합원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도 제한.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4km 떨어져 있어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7개 동 높이가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준공이라도 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시공사 고발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용 승인이든 임시 승인이든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시공사는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 탑을 재시공할 계획이지만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임시 숙소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는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포의 한 아파트가 허가 조건보다 69cm 높게 지어져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이슈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69cm란 말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지만 또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항공공항공사 측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파트 착공 전에 이 항공기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아파트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한 규정 어기지 말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포시 입장 또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월에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단계부터 고도 제한 이걸 이제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단이 12차례에 걸쳐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팩트대로 이 지금 진행이 됐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네. 이걸 이행한 것처럼 이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 지금 김포시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입주 예정일인 이 어제였죠.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 이 추운 겨울에 이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현재 김포시에서는 해당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김포시는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공건, 건설사 그리고 감리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그 준공 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부분, 이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도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벌점도 부과해서 추후에 이 건설사가 사업의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시행 조치를 하고 후 사용 검사를 해서 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좀 줄여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규정에 맞게 또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는. 근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다들 이사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사 날짜 잡아놓고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또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개월이라고 한다면 예. 그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정말 예견도 하지 못했던 정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건설사를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특히 이사계약 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숙박비를 이용하는 비용 같은 것 이런 보상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2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이 마침내 개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때보다 우승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축구팀 전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어떤 뭐 해외 대회 전력을 보면 사실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 게임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 아시안컵과 우리 우승컵하고는 좀 인연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6년과 60년 1회 대회, 2회 대회 때는 우리나라가 연이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어서 지금 우리 대표팀 64년 만에 우승컵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우리 대표팀의 목표예요. 근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민재 선수, 또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는 손흥민 선수까지 역대 최강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승컵 우리 품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보니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어떤 각오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게요. 벌써 4번째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각오를 들으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간 한국 축구의 중동 원정 경기에선 편파 판정이 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런 좀 기술들이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있다고 해요. 사실 경기 보면서 가장 화날 때가 편파 판정일 맞아요. 때잖아요. 이번에는 공정 판정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죠. 이 VAR뿐만 아니라 반자동으로 옵사이드를 가려내는 SAOT 기법도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네. 이 사람 눈보다 정확한 카메라 12대가 공의 위치를 초당 500번씩 이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심판들 70여 명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교육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이 편파 판정 실수를 줄여줄 수 있을지 이번 대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 첫 경기는 언제입니까? 15일 바레인전이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20일 요르단, 또 25일 말레이시아전 이렇게 예선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세 경기 모두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반에 킥오프합니다. 뭐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 전력으로 지금 평가받는 팀들이지만 예. 그래도 응원의 힘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팬들 크게 우리 응원의 힘 우리 대표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승컵을 놓고 일본과 겨룰 걸로 보이는데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봅니다. 미스트롯 3 소식인데 지난 11일 방송이 됐죠. 이 방송 3주 만에 새해 예능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능 프로그램 50개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예능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프로그램이 바로 미스트롯 3가 된 건데요. 일단 뭐 시청률, 화제성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4회까지 방송이 됐어요. 이 4회까지 방송이 됐는데 연속해서 주간 전체 예능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간 최고 시청률 무려 18.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2라운드 이 장르별 팀 미션이 진행됐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선미가 발표됐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 팀 미션의 진선미를 차지한 세 사람 모두 1020 세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하면 1020 세대와 트로트는 접점이 없어 보였는데 예.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1020 세대 가운데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늘어났고 참가자들도 늘어났는데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라운드 진선미 모두가 1020 세대가 선택이 됐는데요. 오유진 양이 지금 2라운드 진에 뽑혔습니다. 뭐 오유진 양 하면 이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참가자인데 이번에 춤과 노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였어요. 이 챔피언부 리더였는데 리더로서의 완벽한 리더십까지 보여주면서 진에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선의 자리에는 이 대학부죠. 대학부의 나영 양이 차지를 했습니다. 20살입니다. 김태현 양이 세미트롯 오세요를 팀에서 보여줬는데 뭐 이 나영 양 아주 군더더기 없는 무대를 펼쳐주면서 선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미에는 16살 중학생인 정서주 양이 차지했는데 정서주 양 같은 경우는 대단한 실력자예요. 이미 뭐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은 유튜버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1라운드 때도 미를 차지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미에 뽑혔습니다. 네, 또 진선미의 무대 외에도 다양하고 또 화려한 팀 미션의 무대도 돋보였습니다. 현역부 B팀에선 록트롯에 도전해서 레전드 무대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두고온 첫사랑 태워야 했네 남자의 가슴을 때리고 가도 여자는 내 옷사이 불빛 아래서
저 마스터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본방을 봤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또다시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 락과 트롯 정말 접점 없는 장르들이 뭉쳐진 거잖아요. 락의 이 샤우팅 창법도 구사해야 되고 트로트의 꺾기 창법도 구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할까? 근데 바로 해낸 팀이 현역부 B팀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현역부 B팀이 단 한 번도 이 오라트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징크스를 깨고 현역부 B팀 멋진 모습으로 오라트를 받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네, 새싹부 무대도 주목을 받았죠. 리본을 이용해서 이 고품격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쳐가겠지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내게 잘못해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사랑은 차가운 유혹 자, 뭐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미 데스매치가 시작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데 사실 이번 데스매치 진아유 씨랑 비네서 양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결과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완벽한 무대를 두 사람이 펼쳐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누가 이길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터분들과 이 MC를 보고 있는 김성주 씨가 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거든요. 어떤 무대 때문에 이분들이 눈물샘 자극하고 폭발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응원하는 분들께 대국민 응원 투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에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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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가 되면서 공기도 깨끗한데요. 낮 기온도 영상권에 오르며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와 울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날씨가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